안녕하세요. 어제 그 보호직 시험이 있었고 어제 제가 빠른 속도로 또 해설 총평 다 올리고 또 몇몇 학생들하고 연락도 했고요. 제가 보호직 시험 전에 그 응원 영상으로 요거를 제가 들고 조언을 했죠. 그렇죠? 공부한 거 다 맞고 찍은 것도 맞으면 이제 100점이죠. 어셈의 꿀팁을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한 거나 찍은 거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100점은 안 되는 거고 어셈의 꿀팁이 기억이 안 나면 또 100점은 안 되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100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고, 제가 그 1급 수험생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그 시험 전주에 시험 전에 이제 응원 메시지를 조언을 담아서 몇 번 해드렸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합격 수기를 보면은 그 선생님의 그 응원 메시지가 시험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이제 합격 수기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공무원 시험 처음으로 이번 보호직 시험 때 시험 하루 전날 제가 조언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응원 문자에도 공부한 거 다 맞고 찍은 거 맞고 어셈 꿀팁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합격 기원했고, 그다음에 하루 전날 제가 보낸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드디어 내일이네요. 그동안 착실하게 수업 따라오고 반복 회독해온 학생들에게는 사회복지학 개론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만약 생소한 문제가 보인다면 나에게만 생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근데 이번에 생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 문제가 어려워 보이든 쉬워 보이든 상관없이 보이는 그대로. 지금 사회복지직 6월에 시험 보실 분들은 체크를 잘 해놓고, 시험장에서 못 써먹는 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읽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으로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마저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채점 후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것은 반드시 자신의 기억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생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 선생님이 지겹도록 반복시켜준 법령 꿀팁 또는 객관식 꿀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땡땡이 많이 친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고요. 땡땡이는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꼬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시험 전까지 10번 정도 읽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시험 전까지 10번 정도 읽어라. 10번 읽었어요? 5번. 10번 읽었어요? 3번. 나머지는 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직이니까. 자, 제가 10번 정도 읽기 바란다 그러면 10번 읽으셔야 되죠. 그렇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라.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 전에 응원했고 또 한 번 응원했고, 제가 강조하는 거를 인식하고 시험장에서 써먹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득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가는데,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또 심지어는 암기 도우미, 그다음에 객관식 꿀팁, 법령 꿀팁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온 시험이에요. 유난히.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학 개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학을 잘 보면은 변별력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제가 특별히 이번 해설에는 휴먼 별표를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휴먼 별표가 하나인 문제 한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 문제 틀렸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별표 하나인데 거의 대부분 맞았겠죠. 물론 제가 모르는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별표 2개 이상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가 4문제고요. 3개가 5.5, 3개 플러스 9.5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3개. 영국은 3개 플러스죠. 그래서 이제 점으로 한 거예요. 한 문제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었으니까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인 것만 맞아도 95점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인데 얘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틀린 사람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맞아서 100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난도가 높은 문제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제가 이제 문제 해설할 때 너무 쉬운 문제 굳이 시간 낭비하지 않겠고 제가 일부러 또 사회복지직 학생들은 또 6월에 시험 봐야 되니까 제가 해설을 자세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읽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각자 보시되 제가 이제 어제 확인한 결과 95점 받은 학생들이 3분이 있는데 그 3명이 각각 틀린 문제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실력일까 실수일까? 물론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긴 해.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실수만 안 해도 5문제를 먹고 들어간다. 왜 5문제냐면은 한 과목에 한 문제씩 해서 5문제예요. 이건 뭐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옛날부터 있는 그런 말이야. 실수만 안 해도 5문제는 먹고 들어간다. 그럼 사회복지에서 한 문제 실수 안 했으면 100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또 이제 2명은 왔고 1명은 이제 인강일에서 안 왔는데 제가 한번 왜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겠지만 정말 이게 공부를 안 한 거냐? 어이가 없죠,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나하나 하겠지만 정말 너무 쉬운 것들을 제가 시간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직은 또 4월 15일부터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를 무려 9주간 합니다. 9주. 그럼 일주일에 하루에서 40문제씩 하니까 4, 9, 36, 360문제를 또 풀고 또 복습시킬 거고 시험장에서 제발 선생님의 조언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또 세뇌를 시키려고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논리 모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휴먼 별표 2개짜리죠. 틀리면 안 되죠. 게다가 문제도 쉽죠. 자, 프로그램 활동에 그랬어요. 그럼 프로그램 활동이 뭡니까? 얘죠. 단어가 있네. 프로그램 활동에. 자, 보이는 걸 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의 뭐야? 직접적인 결과물이면 활동 다음이 뭐니? 산출이잖아. 그렇죠? 투입, 활동, 산출, 성과. 그러겠죠? 그다음에 제공되리야, 제공되니야. 제공되니죠? 나 뭐 국어 선생이니 내가? 제공된 서비스지? 제공된 서비스. 걔네들의 뭐 크기, 범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양적인 수치로 표현되죠. 양적인 실적, 양적인 결과물이죠. 그게 그냥 산출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뭘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쉽죠. 게다가 1번 문제라서 시간도 아끼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운영 원칙이 아닌 건데 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휴먼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죠. 그럼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네요. 그렇죠? 지역은 항상 뭐랑 비교해? 중앙하고 비교하잖아. 중앙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이자 가치이자 원리 중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면 얘네가 심의하죠. 그렇죠? 고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결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의 어떤 복합적인 복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거 하려고 계획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이 잘 됐는지 심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중요하겠네요. 시군구, 시도, 그렇죠? 중요하겠죠? 근데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죠. 주민의 참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자, 휴먼 별표 3개짜리 틀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 3번. 야, 이 종류가 진짜
몇 년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에스텍의 이 관계론의 7대 원칙이 항상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종료한기 문제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쉬운 문제가 개의 뒤통수를 자, 그쵸? 게임 끝. 너는 왜 또 나왔니? 위에 있던 애가. 그치? 위에 있다가 또 나왔지? 이런 거 뭐야? 읽자마자 답이지, 그치? 설명할 게 없잖아. 휴먼 별표 3개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별표 유일하게 1개짜리예요. 유일하게 별표 1개짜리 문제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틀렸다는 학생을 아직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바로 상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법령 꿀팁에 가장 많이 언급한 상식이 뭐였냐면은 옳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옳은 말이었어요. 특히 법문장은 더 그러하다라고 했죠. 자,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할 수 없고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 무슨 법이야? 장애인 차별 금지잖아. 그렇지? 차별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남는 거 하나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장애인들은 장애인인 거 진단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근데 또 그 사람한테 야, 너 장애인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의사한테 확인받아.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가진 장애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적합성이 없거나 그럴 때는 다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 사항이고, 알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틀린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신 분들은 다른 과목을 잘 보셨겠죠. 자, 그다음 5번 사례 관리입니다. 휴먼 별표 3개 플러스죠.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죠. 사례 관리의 중요한 목적이죠. 중요한 목적.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만성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야말로 제너럴리스트, 일반주의 또는 일반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서도 제가 항상 뭐라 했어? 대표 중에 대표다. 그게 사례관리다. 왜? 이 클라이언트 특성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양한 전문성을 통합하는 거지. 그렇지? 통합. 우리 사례관리 앞에 항상 통합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거였죠? 그다음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게 사회복지에서 말이 돼요? 사회복지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참여를 배제하는 거는 누구 생각나? 프로이드. 이게 지금 프로이드니?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죠. 공부할 게 없어요. 도입 배경 중 하나는 탈시설화. 그로 인한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 증가.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틀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보세요. 우리 또 사회복지직 6월에 시험 보실 분들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지 실천 계획 기술. 자, 이 면접 기술인데 이것도 별표 3개 플러스죠. 자, 클라이언트와 아들이 치료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려는데 소극적이어서 친구나 제대로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지. 학업도 뒤처진 것 같아 학교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학교에 가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어머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표현해 준 거죠. 그게 뭐예요?
공감, 감정이입. 제가 소아암 청소년 모임에서 관찰한 아드님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엄마는 지금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사가 관찰을 해보니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다, 신중한 것 같았어요. 그랬죠? 어머니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재명명, 재구성이죠. 그렇죠? 그다음 학업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학업이 뭘 말하는 걸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는 그 표현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고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명료하죠. 그렇죠? 그 남는 게 답이네. 그렇죠? 이건 속어법을 쓰는 거죠. 직면은 뭐예요? 말과 말의 모순 불일치, 말과 행동 간의 모순 불일치. 그렇죠? 변화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얘는 1부, 2부, 3부에 다 걸쳐 있는 문제예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진짜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3개 플러스. 그럼 우리는 시험 볼 때 1분 1초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여유 있게 국어 영어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별적인 고르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은 대표적인 보편적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기억이 아웃이니까 아이고야 2개 지웠다. 근데 디귿이 겹치네. 그러면 니은이나 리을만 보면 답 나오는 거죠. 니은을 봤더니 장애 아동 수당이네. 우리 시험 직전에 법령 특강도 했었죠. 이거 몇 번 했어? 이론 수업 때 했지, 뭐 기출 핵심,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법령 특강에서도 했지. 장애 수당도 공공부조요, 장애 아동 수당도 공공부조요, 보호 수당도 공공부조요.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제도지만 자산 조사를 해야 돼. 고로 얘네들은 공공부조다라고 했죠. 선별적 복지네. 그렇죠? 그럼 니은 들어가니까 이 2개만 보고 답 나온 거죠. 1분 1초라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얘는 뭐예요? 국민기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대표적인 선별적 프로그램이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좀 내용이 좀 나와지, 그렇지? 자, 아동수당은 사회수당, 데모그란트죠, 그렇죠? 데모그란트.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9세 미만, 법 개정 자체는 13세 미만, 올해부터 9세, 10세, 11세, 12세, 13세로 단계적 증가, 그렇지? 오케이, 사회수당. 대표적인 보편적 프로그램. 바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사회복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사회복사업법 별표 3개 플러스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사회복지법인은 뭘 소유해야 돼? 재산을 소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기본재산, 보통재산. 더 중요한 건 기본재산. 그랬고, 그 다음에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이것도 출제 포인트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 귀속됩니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거죠. 해산한 법인의 대표. 웃겨 죽지, 그렇지? 웃겨 죽죠. 자, 그 다음에 답은 나왔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 이거는 정말 자다가 툭 물어봐도 바로 답 나오는 거죠. 법인을 만들려면은 시도지사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법령 꿀팁 중에 하나가 뭐였죠? 법에는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이러한 말이 많다. 그렇죠? 일일이 외울 거 없다라고 했죠. 법령 꿀팁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9번. 자, 9번 문제는 지금 독일은 휴먼 별표 3개고 영국은 3개 플러스니까 나눠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자, 비스마르크는 격화된 노동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그렇죠. 다만 처음에는 억압책을 먼저 썼죠. 그렇죠? 채찍 정책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탄압법 또는 사회주의 운동 금지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일단 억압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을
견제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진정, 회유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게 사회보험인데 어쩌다 보니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인 그러한 사회 정책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탄생시켰다. 공부했고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이 주도했죠. 그렇죠? 젊은 엘리트 청년들, 젊은 지식인들이 주도했죠. 최고는 이제 물론 이제 바네트 목사고요. 그러면서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에 구별해야 될 영향관계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영향을 준 게 개별 사회사업, 그다음 스페셜리스트, 전문 사회사업 또는 전문 사회복지, 그다음에 가족복지가 있겠죠.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제너럴리스트, 일반 사회복지, 집단 사회보험, 사회사업,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하고 그다음 인파워먼트 모델. 얘네들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애들이다라고 했죠. 다음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에 대하여 사회보험으로 충족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은 전 국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며 강제적인 사회보험이었죠. 다음 신구빈법 또는 개정빈민법에는 부조를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자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무슨 원칙? 열등초의 원칙이 있었다. 됐고, 자 열등초의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이 신구빈법, 개정빈민법이라는 거 우리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들 복습. 다음 10번 사회복지 관련 법의 재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한국의 발달사 별표 3개 플러스고 자 금년 1월에 1급 시험에서도 이거와 같은 문제가 1급 시험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1급 시험에 오지선다를 하나 버리고 4지로 갖다 놓은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또 복습을 또 했죠. 그래서 또 했어. 그렇지? 그래서 아동복리법이 61년 그것을 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꿨고 국민복지연금법이 73년인데 그것을 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바꿨고 심신장애자복지법이 81년인데 그것을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꿨고 그다음 기초연금법은 2014년이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이죠. 2007년에 제정, 2008년에 시행. 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하고 같이 외웠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당연히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법령 특강할 때 또 마지막에도 정리했던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가 먹혔던 것 중에 또 하나였고요. 자, 그다음 11번 드디어 하나 나왔네. 11번 하나 나왔네. 우리 95점 받은 제자 중에서 안땡땡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오늘 와 있고 무려 별표 3개 플러스를 목숨 걸고 틀렸네. 그치? 별표 3개 플러스를 목숨 걸고 틀렸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복지 36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 문제죠. 그렇죠? 자, 우리 안땡땡 제자분은 몇 번으로 해서 틀렸나요? 1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죽이고 싶은데 자 이걸로 틀렸대요. 그럼 우리는 사회복 사업법에 있는 사회복 사업의 대상 중에는 가난하신 분들이 있다. 그 사회복 사업의 대상은 대체로 생활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었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5개가 있다라고 했죠. 국기의 긴장 몇 번 했을까요, 우리가? 작년 1원 수업부터 아마도 10번 이상은 했겠죠. 그렇죠? 최소한 10번 이상 했겠죠? 자, 국이 뭐예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기가 뭐예요? 기초연금법. 의가 뭐예요? 의료급여법. 긴이 뭐예요? 긴급복지지원법. 장이 뭐예요? 장애인연금법이죠. 그래서 5가지인데 자, 국기의 긴장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국기의 긴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직인데 모르면 간첩이겠네, 그렇지? 보호직인데 이게 있는 걸 모르면 그건 간첩이죠, 그렇죠? 간첩.
심지어 내가 뭔 얘기까지 했어? 오래전에, 그치? 오래전에 보호직에서 얘가 틀린 걸로 답이었었다. 근데 신기하게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왔다라고까지 제가 역사도 얘기해 줬죠. 그렇죠? 그다음 스토킹 방지법이 들어오면서 방지법의 암기도우미가 바뀌었죠. 가 성매매에서 가 성스매매, 그렇죠? 가 성스매매. 가는 가정폭력 방지법, 성은 성폭력 방지법, 스는 스토킹 방지법, 매매는 성매매 방지법. 참 답답하죠, 그렇죠? 국기의 긴장. 자,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자기 게 아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반복을 시켜주고 그래? 시험장에서 생각나라고, 까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깝게 95점으로 마무리를 한 제자가 한 명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호직에서 최근에 조사론 출제 비중이 사회복지직보다 높아졌다라고 했고, 최근에 계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두 문제가 나왔고요. 두 문제가 또 붙어 나왔습니다. 아주 어쌤의 말을 증명이라듯이 두 문제가 붙어서 나왔는데, 먼저 12번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별표 2개짜리인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기술적 조사입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것.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what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힌트를 뭘 줘요? 정확하게 뭐 하래? 기술한데, 단어 힌트 봐야지, 그렇지? 단어 힌트가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확 기술하는 거나 묘사하는 거나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써, 그 얘기잖아. 그다음 횡단적 조사라는 거는 일정 시점이죠, 또는 한 시점이죠. 한 시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죠. 고로 한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거죠. 일회성이죠. 고로 조사 대상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횡단 조사는 정태적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설명이라는 건 뭐였죠?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인과관계, 원인을 밝히는 거죠. 원인, 그렇죠?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이나 현상을 뭐 한대? 설명한대. 이런 문제 너무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똑같아 하면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목적이랍니다. 자, 질문. 실험 설계는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실험 설계의 목적은 설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실험 설계 왜 해? 인과관계 밝히려고 하잖아, 그죠? 거봐 다 까먹었잖아, 그지? 공부를 안 해서 이제 까먹었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사회복지직은 하면 되고요. 보호직은 게임 끝났고요. 자, 그다음 종단적 조사. 보호직은 내가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종단적 조사인데 시점과 상관이 없겠어요? 왜? 종단 조사는 한 번에 두 번 이상해. 두 번 이상 하잖아, 그렇죠? 그다음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희박할 때 실시하는 예비 조사인데, 예비적 조사라는 말에서 뭐가 떠올라요? 탐색이 떠오르지, 그렇지? 그래서 본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본다. 주로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희박한 것도 뭐예요?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조사 하기 전에 좀 알아봐야지. 그게 탐색이지, 그렇지? 그래서 탐색적 조사 이퀄 예비적 조사, 예비조사죠, 그렇죠? 종단 조사에 관련된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종단 조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렇죠? 뭐 한 달마다, 1년마다, 몇 달마다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할게요. 어차피 또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때 어차피 또 수업을 다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요거 두 번째 나왔네요. 휴먼 별표 2개짜리 문제고요. 인강 제자입니다. 인강 제자고요. 자, 볼게요. 참여 행동 조사 연구인데, 이 참여 행동 조사 연구는 목적이 사회 변화하고 인파워먼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고 이거는 1급 영역입니다. 1급은 올해에도 시험에 나왔던 영역이에요. 1급 영역. 그럼 몰랐다고 칠게요. 일단 그다음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죠. 그 사례는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특정한 인물, 특정한 집단, 특정한 프로그램, 특정한 사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특정한 사례지, 그렇지? 특정한 사례를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며 개방 코딩, 축 코딩 등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이 지금 현재 없어.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잠정적인 이론을 도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건 이미 기출입니다. 근거 이론은 기출이죠. 기출. 그래서 뭐 개방 코딩, 축 코딩, 그다음에 또 선택 코딩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근거 이론인 걸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현상학이죠. 현상학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그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여기 지금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도 함유해서 게임이 끝났죠. 그죠?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부터 항상 강조한 게 뭐였냐? 동의어의 중요성.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아는 것이 곧 실력이다. 그래서 쌤이 최대한 동의어를 많이 책에다가 적어주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반복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책 제목에 써 있어요. 근거 이론 가로 열고 또는 현실 기반 이론인데 왜? 현실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즉 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렇지 동의어인 줄만 알았으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렇죠? 아마도 이 학생은 동의어를 확실하게 못 외웠을 것 같고 동의어를 몰랐다고 칠게요. 자, 연구자가 오랜 기간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 공유 집단이 생활하는 방식을 기술한답니다. 얘는 뭘까요? 문화 기술지 다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문화 기술지. 문화 기술지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민속지학. 그렇죠? 네 글자로 민속지학 이퀄 문화 기술지. 그러면 아무리 봐도 현상학은 아니네. 그렇죠? 단어 힌트를 못 찾았거나 못 찾았다는 건 쌤의 그 말이 생각이 안 난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아쉽게 100점을 놓쳤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체계 이론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자, 시간을 아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시간 아끼는 훈련. 자, 항상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벌써 틀렸죠, 그렇죠? 항상성은 기본적으로 개방 체계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폐쇄 체계가 두 개 있었죠. 그렇죠? 하나는 균형, 하나는 엔트로피. 나머지는 개방 체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 항상성이 틀렸으니까 기억 빼면은 니은이 겹치죠. 그러면 디귿이나 리을 하나만 보면은 답을 찾는 거죠. 그럼 가까운 디귿을 봤을 때 어느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회복하는 위기를 겪었는데 회복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야. 실직 때문에 힘들어졌어. 근데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떠올라? 그게 항상성이지. 그렇죠? 그게 항상성이지. 제가 해설에는 뭐 이거를 확대하면 이제 안정 상태로 연결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출제자는 그냥 항상성을 염두에 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는 아니잖아. 홀로 하면 또 우리 떠오르는 게 뭐죠? 체계의 이중성이죠. 전체이자 부분이고 부분이자 전체이고.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홀론이 아닌 것만 알면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두 개만 보고 답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과 리을이 옳은 말인데 시험 볼 때는 얘네들이 옳은 말인 걸 확인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빨리 답 찾고 빨리 가야지, 빨리. 이 습관을 내가 얼마나 연습시켰을까요? 얼마나. 자, 쌤이 그래서 자기를 믿고 가봐.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 풀이 때부터 엄청 연습시켰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복습을 해야 되니까 니은 리을을 보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 폐쇄 체계 맞죠? 폐쇄 체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과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다음 리을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도 모두 다른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중 종결성의 예다. 열심히 공부한 적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중 종결이면 종결이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겠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쌤한테 배운 아이들이라도 어쌤한테 배운 아이들이라도 모두 다른 결과를 보인다? 다중 종결, 다중 귀결. 또 욕 나올 뻔했어, 진짜. 자, 또 욕 나올 뻔했어요. 자,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정말 예전 같으면은 정말 100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15번 역시 별표 3개죠. 플러스 3개 플러스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든 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하든지 간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원가정에서 보호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원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원가정으로 분리시키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나을까를 고민할 때 사회복지사 뭘 고민할까요? 어느 게 그 아이에게 좀 더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거를 고민해야지. 그렇죠? 어느 게 좀 더 그 아이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그래서 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뒤집으면 뭐야?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소 해악의 원칙 또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되는 거죠. 간단한 독해 문제고요. 아유, 뭐 국어 독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게 어려운 독해입니까 이게? 그죠? 국어 독해에 비하면 이게 독해요 이게? 그냥 보이는 걸 우리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 지금. 다음 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와, 역시 또 별표 3개 플러스.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기회의 평등은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죠. 다음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 노력에 따라 자원을 서로 다르게 배분하는 거고, 수량적 평등은 결과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거고, 그러면 1, 2, 3번이 너무 쉽고 완벽하잖아. 그러면 얘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제가 계속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써먹질 못해. 연습을 해도 까먹을 수가 있는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써먹습니까? 그렇죠?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때 또 제가 또 훈련을 강하게 시켜드릴게요. 자, 롤즈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1원칙이 제2원칙과 서로 부딪히면 제1원칙을 우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1원칙이 균등한 자유, 평등한 자유죠. 그렇죠? 균등한 자유, 평등한 자유. 이게 제1원칙이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 제2원칙 쪽이겠지. 제2원칙도 찢으면은 하나는 공정한 기회, 하나는 공정한 결과였어요. 얘는 지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말하는 걸로 봐서는 공정한 결과를 말하는 건데, 그럼 제1대 찢으면 제3이 부딪힌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제2를 제약한다라는 거는 얘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뭐 이거를 알고 저절로 답도 되고 또는 이거를 알니까 읽어보고 또 답이 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을 누가 더 아꼈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17번입니다. 자, 요거 했고 그다음에 요거 했고 요거 틀려가지고 95점 맞은 학생이 오늘 와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에 뭘 지원한대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을 보니까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번을 보니까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번을 보니까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남는 건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인데 우리 틀린 학생은 뭘로 틀렸어요? 1번이요? 아까 쟤도 뭐 의료급부 1번이더만 여기도 1번이요? 왜? 헷갈리면 1번 찍으라고 그래서? 잘못 쌓았구나. 통계학적으로 찌는 걸 잘못 섞었군요. 아, 그렇죠. 요번 시험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렇죠? 왜 3번 정답이 7개 나왔어. 그지? 1번이 3개 나왔고. 하지만 그건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 뭐라 그랬지? 공부한 거였어요. 그렇지? 그건 쌤의 가르침을 잘못 이용한 겁니다. 예, 공부한 건 일단 믿어라. 그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단어 힌트를 무시한 것이. 그렇죠? 제가 이 자립 정착금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제가 기억날 거야. 아니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나이가 돼서 퇴소를 하는데 자립 정착금이라고 몇백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 돈 갖고 자립할 수 있겠니? 기억나? 그거가 이거야. 오케이? 막 기억나지, 그치?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깝게. 그리고 청소년 지원 하니까 무슨 법이 떠오를까?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떠올라야지, 그치? 그거 안 떠올라도 자립. 심지어는 자립이 2개 있는 걸 찍었어. 와, 대박이네, 그렇죠? 아마 1번으로 찍어서 틀린 학생은 이 학생 1명밖에 없을 것 같아. 자립이 2번 나왔는데, 자, 이래서 아쉽게 100점을 놓쳤다. 자, 제가 지금 뭘 증명합니까? 충분히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택 과목 이전에 거의 그 수험생 보호직 수험생의 7-80% 이상 최소 많으면 8-90% 이상이야. 예, 그 많은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100점이 그죠? 예, 적어도 수십 명 나왔을 겁니다. 적어도 수십 명. 자, 그다음 18번 갑니다. 신사회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별표 3개짜리인데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신사회적 위험 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공부했죠, 그렇죠? 네, 공부.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신사회 위험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숙련 여성 노동자들, 그렇죠? 저숙련 여성들의 사회적인 위험이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고요. 그다음 저학력, 저교육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죠. 취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얘네들은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그래서 요새는 마음시생인 분들이나 또는 남자들도 나이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남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 왜? 공무원 시험은 시험만 잘 보고 면접만 잘 또 통과하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이 얘기도 했잖아, 내가.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는 고령화, 여기는 노령화, 그렇죠? 노령화로 인해서 케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적 서비스 부문이 팽창을 하는 문제죠. 이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전통적인 소득 이전 프로그램 이외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대. 그러면 전통적인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뭐예요? 전통적인 위험이겠지. 전통적인 위험을 다루는 게 전통적인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겠죠. 그럼 전통적인 위험은 신위험입니까? 구위험입니까? 당연히 구위험이지, 그렇지? 근데 그 이외라고 돼 있죠? 그럼 맞네. 그렇죠? 문제가 더 다양해졌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은 신사회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배운 적이 없죠? 그러면 일단 두는 거지. 그래놓고 4번을 보는 거야.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위험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후기 산업사회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전통적인 위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잖아, 그렇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빈곤 문제가 대표적이죠. 예. 그랬어.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후기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표현 바꾸면 탈산업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컴퓨터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말한다. 그럼 얘하고 맥락이 같아. 맞죠? 맥락이 같잖아. 컨텍스트가 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생기니까 서비스도 다양해져야겠네. 그렇지? 항상 단어 힌트를 보란 말이야. 보이는 걸 그대로 보란 말이야. 근데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렇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지에다 써놔야 돼. 어셈이 한 말 적용하기. 이렇게 시험지에다 써놓으면 이거 몇 초 걸리겠어요? 어? 적어도 사회복지학 개론 앞에다가 써놔. 어셈이 한 말 적용하기. 이렇게라도 써놓으라고. 그거 보면서 뭐라 했지? 단어 힌트. 맥락이 똑같아. 남는 게 답이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겸사겸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탈상품화라는 거는 노동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전통적인 위험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이 일을 못한다, 가족이 굶잖아, 그렇지? 네. 그럼 돈 줘야지, 그렇지? 네. 그걸 많이 줄수록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신사회적 위험하고 연결하면 그건 탈가족화입니다. 아까 우리 저조노사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렇죠? 경력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취업하기 어렵다 그랬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다 그랬죠? 네, 그거는 탈가족화 쪽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쳐줬던 것 중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거는 탈가족주의 정책이냐, 가족주의 정책이냐 물어봤지? 네,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탈가족주의 정책이요. 알아놓고서, 그렇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별표 3개 플러스. 자, 수렴 이론의 가장 핵심은 산업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공책에서 타이틀로 거의 반반이다. 어떤 책은 타이틀을 수렴 이론으로, 또 어떤 책은 산업화 이론으로 타이틀을 쓴다.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했고, 산업화가 되니까 새로운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가 발달했다. 요거였고, 확산 이론이라는 거는 선진국의 복지 제도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2차 대전 독립급이 포인트가 아니고 선진국의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국제적인 모방 과정 이거였죠. 다만 나중에는 역확산도 인정을 나중에 하게 된다라고 했고, 음모 이론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론이었어요? 사회 통제 이론이었죠. 이번 시험 문제는 단어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진짜 이 객관식 꿀팁과 쌤이 알려준 보이는 거를 그대로 보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많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체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여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뭐야? 통제지, 통제. 그렇지? 그럼 답은 저절로 얘네요. 그렇죠? 양심 이론이 나왔는데 지금 빈곤 계층의 복지에 대한 권리, 복지권, 그것을 사회적 권리로 보게 되면서 사회권, 복지권 이퀄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론은 시민권 이론, 마샬의 시민권 이론.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쉽잖아. 양심과 비슷한 말이 너무 많죠? 그렇죠?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 그지? 사회적 의무감, 사회적 책임감, 자비심, 이타심, 이타주의, 박애주의, 인도주의, 씨 너무 많잖아. 자, 틀릴 문제가 없다고. 진짜. 다른 학원의 보직들이 나 만났으면 100점 많이 나왔다고. 우리는 학생이 별로 없잖아 여기에. 자, 그다음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소리. 와, 너무 잘 나오잖아. 얘는 심지어 별표 하나에서 요새 좀 잘 나오는데 2개, 계속 나오는데 3개. 얘는 별표가 1개에서 3개까지 올라오네요. 이 3개 플러스를 올려야 되나? 자, 그건 이제 교재 개정할 때 고민해 볼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터, 치,
회. 자, 우리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따뜻한 그런 위로하는 마음으로 터치해주자. 터치회자 그랬어요. 터가 뭐야? 청소년 쉼터. 치가 뭐예요?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회는 뭐예요? 청소년 회복지원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어? 자는 뭐야? 청소년 자립지원관. 그죠? 어? 이거 다 읽었어? 제목 먼저 봤어? 쌤이 뭐라 그랬어? 이런 종류를 묻는 문제, 종류와 정의를 물을 때에는 일단 종류의 이름 먼저 봐라. 그지? 적용했을까? 자, 잘했어. 문제풀이 잘했고. 자,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심지어 여기에 힌트까지 있죠. 힌트까지. 야, 이거 나야. 감호위탁 처음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 이거 나잖아.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다 같이 줬잖아 지금. 자,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복습시킵니다. 우린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완벽하게. 자, 이거 그냥 종류만 알면 되는 문제였는데, 자, 청소년 쉼터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키워드 뭐였지? 그렇지. 이거 보이면 얘야. 오케이? 이거라고. 그 다음에 치료 재활 떴다 그럼 뭐야? 치료 재활센터. 게다가 이미 기출. 그렇죠? 이미 출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나와야 되고 보호자를 대신하는 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자립이란 단어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도 자립 나오죠. 여기도 자립 나오죠. 청소년 자립지원관 있죠. 여기도 자립 나오죠. 아, 자립이란 단어로는 제대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는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치료 재활, 그러면 치료 재활 센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회복 지원 시설. 그다음에 자립 지원관은 별도 출제를 못 한다 그랬지? 왜? 얘네들이 지금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 출제하려면은 아예 새로운 이름을 창조해야 돼. 그러면 가능하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봤습니다. 자, 아쉽게 100점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해설은 끝났고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살짝 또 준비해 왔는데, 자, 어제 고득점 후기 올린 사람 중에서 95점 후기 올린 분들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사회복지직 제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죠? 사회복지직은 시험 봐도 제가 이렇게 해설을 길게 안 합니다. 어차피 그때부터는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렇지? 안 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또.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보호직은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사회복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저께 95점 받은 우리 실강 선민지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학과는 95점. 단어 힌트를 아까 자립 단어 힌트를 생각하지 못해 한 문제를 날렸지만 시험이 끝나고 보니 왜 계속 선생님이 문제풀이 팁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거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느끼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지? 시험 끝나고 나서 아, 선생님이 알려준 팁을 적용했더니 다 맞았어요. 이게 서로 기분 좋잖아. 그지? 이게.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른 과목을 풀 때에도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어쌤이 해주신 조언들을 생각하며 차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95점이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됐군요. 그래서 찌끼팁, 선생님의 찌끼팁은 정말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신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95점이라는 고득점을 만들어주신 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강으로 공부하고 95점 받은 그 신땡땡 학생이 있어요. 카페에는 다 실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습니다. 보호직 시험을 4개월 준비했대. 4개월. 속성으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막막했답니다. 시간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니 차치하고 학개론 특성상 양이 엄청나거니와 분명 맞는 말인데
정답이 아니고 아닌 말인데 정답인 그런 문제들 천지였대. 그래서 힘들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어셈 말대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를 무한 반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요약 노트를 10번 이상 해독했대요. 10번까지는 카운트하고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도 안 했대요. 그리고 끝까지 어셈의 조언을 듣고 마무리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 95점을 받았다고. 1월, 2월에 동영 모의고사 풀 때는 80점을 넘은 적이 없대요. 50점, 60점도 수두룩 했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회의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고 또 읽었다. 결국 마지막 방문각 3월 월간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받았고 그리고 4월 4일 시험에서 95점을 받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13번 틀렸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조사론. 13번은 풀 때 눈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썼어요. 실수란 얘기지. 더하여 닥치고 암기 특강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정리식으로 아껴서 보려고 시험 1, 2주를 남기고 2번 정도 배속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 하나로 모의고사 80점에서 실제 시험 95점으로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셈 강의를 단 하나 들을 수 있다면 20만 원을 내고서라도 이 강의를 택하겠습니다. 어셈 말대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를 하다 보니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 평균 90점으로 4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5점 안땡땡 우리 실강제자죠. 실강제자. 비록 아쉽게도 만점을 받지 못했지만 작년보다 월등히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작년에 몇 점 받았어요? 70점. 70점에서 95점으로 올라왔군요. 그래서 고득점 후기도 올리네요. 가장 자신 없던 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만들어주신 어쌤 덕분이래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생소한 학자와 용어, 이론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어쌤께서 반복이 생명이다라는 말씀대로 눈에 익히고 귀로 인강을 들으며 점차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툭 하면 나오는 실력이 되니까 자신감도 붙고 문제 푸는 게 재미있어졌답니다. 특히 닥치고 암기 특강은 책이 필요 없는 강의라 운동할 때나 학원 다닐 때 음악처럼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정리되었던 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어떻든 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아 정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잘 보겠죠. 그 다음에 90점 받은 이제 김땡땡이란 제자분께서 교수님 말씀대로 빠르게 여러 번 봤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외우려 했답니다. 그래서 8분 컷 90점 받았답니다. 8분 컷 90점. 틀린 2문제는 실수로 틀렸답니다. 지방직 시험에서는 실수 안 하도록 더 집중을 하겠답니다. 이런 얘기야. 자,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호직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어떤 제자가 카톡으로 저한테 10만 원을 보냈어요. 송금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재문이라고 하는 이제 마포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제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2009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 합격해서 마포구에서 지금 벌써 근무한 지가 꽤 됐죠. 벌써 한 17년 됐는데 이 제자가 이제 중증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 제자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교수님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재문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가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요. 이번 주 국가직 시험도 있고요. 흐흐흐.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밑에 대화가 또 이어지긴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증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비장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학교에서 학급 회장을 놓치지 않고 매년 한대요. 너무나 기분 좋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 제가 이제 2009년이 제가 처음으로 면접 코칭을 했던 해입니다. 보호직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복지할 때 이 제자가 그때 저기 경기도 양평에서 포도 한 박스하고 비타오백 한 박스를 경기도 양평에서부터 들고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차를 타고 노량진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 면접 코칭을 너무 받고 싶다고 선생님께서 올해 보호직부터 면접 코칭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1년 전에 면탈을 한번 했답니다. 서울시 이제 면탈을 행정직으로 한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직렬을 바꿔서 했다는데 이 제자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자, 좀 힘들다고 인상 좀 쓰지 말고 아름다운 전담 공무원 한 분을 소개 칭찬합니다. 글 쓴 게 2011년 10월 16일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합격하고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아름다운 전담 공무원을 이제 소개 칭찬하는데 하루하루 글씨가 안 보여도 괜찮지?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일상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왠지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며 잠시 평정심을 찾고자 겸사겸사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전담 공무원은 현재 마포구청 장애인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문 제자님이시고 올해 37살 2011년에 37살이니까 지금 15년 지났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현재 52세입니다. 이 분이 지체 2급 선천성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오랜 수험 기간과 아낌없는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장애인 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재문 씨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발음을 거의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던 바로 전년도에 이제 일행직 장애인 전형으로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불안해하였는데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아마도 그런 기억이 우리 사이를 지속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며칠 전 그러던 재문 씨가 며칠 전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저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연가를 냈대. 점심 때 연가를 냈대. 쌤 보호직 기출해서라는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약속을 잡았고 이틀 전인 금요일 점심시간에 재문 씨가 제 연구실, 옛날에 제 연구실을 휴먼 사랑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상담을 많이 해갖고 휴먼 사랑방을 방문했습니다. 미소천사 재문 씨를 보니 저도 피로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재문 씨가 저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꾸깃꾸깃 구겨진 흰 봉투를 건네주었고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는 문제풀이 수강생들에게 바카스를 사서 돌리겠다고 약속하고 대신에 점심은 제가 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장학금까지 갖고 왔는데 내가 밥 가져도 먹으면 그렇잖아. 그럼 내가 점심 내가 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은 오늘 저녁에 문 풀 때 자 언어장애 1급인 재문 씨의 아내 사진도 보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 쪽은 발전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하였는데 실제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참 씁쓸하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여하튼
학원 선생님과 수험생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인 대인 관계로 이어지는 일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고 합격하면 뭐 하겠습니다. 뭐 찾아오겠습니다. 뭐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많아요. 예. 그런 약속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만 해. 글로도 겁나 많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도 학교 쓰기에. 그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는 대부분이 실제로 합격하면 연락 두절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재문 씨 같은 제자님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도 나름 아름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저는 재문 씨 같은 제자가 또 전국에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도 많은 편이라서 그나마 이제 보람이 있는데, 자 하반기 대비 문제풀이반 수강생들, 이때가 대규모 공채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돌림 바카스를 사고 남은 25,000원, 그러니까 75,000원어치 바카스를 사고 남은 25,000원은 아껴뒀다가 또 다른 수강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고요. 계속 연락하고 지낼 사이지만 아름다운 전담 공무원 재문 씨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휴먼 제자님들 모두 파이팅했습니다. 자, 사회복직들은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들어오기 전에 핵심 요약 노트를 많이 회독하고 그리고 오세요. 알았지? 일단 고득점 동영 9주 중에서 1주, 2주, 3주까지는 기존의 방문각 전공 모의고사를 최신 형태로 이제 바꿔서 할 거예요. 이론은 안 바꾸고 법령 적용되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장학생 모의고사예요. 알았지? 모의고사. 그래서 거기에서 적어도 7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래서 보통 고득점 동영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대체로 문제가 갑자기 뭐 이상한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이 정도 나왔다, 보호점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다 90점 넘어. 알았지? 90점 넘는다. 보통 다 넘어.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고 좀 이렇게 힘내서 합시다. 내 말을 들어. 지금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왜 틀렸어? 이런 생각이 나잖아, 그죠? 아까 예를 들어 갖고 11번 틀린 사람이 13번 틀린 사람 보면은 이걸 왜 틀려? 얘는 뭐랄까? 이걸 왜 틀려? 이러겠지. 그러겠죠? 또 90점 맞은 애들은 뭐야? 실수래. 다 실수래. 다 실수래. 눈이 뒤집어졌다는 거야. 전부 다. 사회복직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 그렇지?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 지식과 정보는 내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쌤이 왜 이렇게 반복시킬까? 왜? 시험장에서 써먹으라고.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써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복을 시켜주는 거고, 쓸데없는 거 반복 안 시키잖아. 중요한 것만 시키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알았죠? 그래서 고득점 받고 끌어올리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 좀 좋지만 인간성이 안 좋을 바에는 공부라도 잘해라. 오케이?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안녕. 밥 먹으러 갑시다.